나이를 떠나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은 뭐가 진짜 체면이고 자존심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와 남자친구는 다른 대학교를 다녔지만 지역 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어요. 두 사람 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우연찮은 기회로 재회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인연이 다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쭉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국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저도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업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서로 벌이가 괜찮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었지만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까지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이 IMF 직후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동네 작은 메밀국 수집을 시작하셨는데 한참 가게가 자리를 잡고 있던 와중에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에게 음주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어요. 가해자는 사고 직후 어디로 도망간 건지 결국 붙잡지 못했고 그때 저희 부모님은 다친 몸을 이끌고 장사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 분점까지 낼 정도이고 두 분 노후 준비까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성공하셨지만 그때 두 분이 다친 몸 이끌고 고생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그때부터 자제력을 잃고 술 마시는 사람들만큼은 정말 싫어했거든요. 남자친구도 말하길 할머니께서 과거의 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하셨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완이 엄청 좋으셔서 큰돈을 버셨고 건물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하고 삼촌은 할머니 따라서 이 사업 저 사업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남자친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배경이 저에게는 그렇게 고려해야만 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과거 이야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계시니 남자친구 가족들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중요한 건 저나 남자친구가 아직 젊다는 것이고 둘 다 탄탄한 직장이 있겠다. 앞으로 잘 될 일만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후로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할머님 정정하실 때 결혼해서 손주까지 안겨드리고 싶다며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남자친구의 사람됨됨이와 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사는 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는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길래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러 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는 제가 인사를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비롯해 할머님과 삼촌까지 모두 모여 계셨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당황했지만 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집에선 30분도 있지 않았고 다들 갈비가 먹고 싶다 하여 갈비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갈비집에 가지 않았다면 저랑 남자친구는 지금도 한창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차라리 거기를 따라가게 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식당에 도착하니 아버님과 삼촌이 특히 신나 보이셨어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두 분 다 엄청난 애주가랍니다. 게다가 술 드시는 속도가 어찌나 빠르신지 무조건 원샷을 하시고 혀가 꼬부라질 때까지 드신다고요. 아버님이 애주가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혀가 꼬부라질 때까지 드신다는 말을 듣고 나니 영 찝찝하더라고요. 적어도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두 분 다 가게까지 차를 끌고 오셨거든요. 대리를 부르시던가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애초에 술을 먹을 계획이셨다면 처음부터 택시를 타던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다 보니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술을 싫어했으니까요. 게다가 제 눈에는 말이 좋아해주가지 술 좋아하고 조절 못하는 사람들은 죄다 상종 못할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차까지 가져오셨으니 그 모습이 저한테는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마음이 어수선해지려는 찰나 아버님께서 돼지갈비 6인분과 소주 5병, 맥주 3병을 시키셨습니다.
밑반찬이 깔리자마자 술을 같이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아버님께서 저더러 한 잔 따라보랍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한 잔 따라드렸어요. 그러자 이번엔 제 차례라면서 방금 아버님이 드시던 술잔에 잔을 직접 채우시더니 그걸 마시라고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술을 저한테 권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저걸 나보고 마시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싫어하는 걸 떠나서 제 잔에다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드시던 잔에다가 술을 채워 건네다니요. 암만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해제가 되었다고 한들 아직도 재채기만 해도 눈치가 보이는 이 시국에 잔돌리기를 하고 계시니 솔직히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술을 전혀 못한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끈덕지게 저보고 어른이 주는 술은 먹어도 되는 거라면서 강요를 하셨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술 한 잔 마실 수는 있다고 쳐도 도무지 그 잔으로는 술을 마실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끝끝내 정말 죄송하다고 술이 몸에 안 받아서 마시질 못한다고 설명을 드리며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님께서는 들고 계시던 소주잔을 테이블에 거의 던지듯 내려놓으시곤 인사드리러 왔다는 며느리감이 시애비 될 사람이 주는 술 한 잔을 안 마시냐며 짜증이 난다셨습니다. 당황한 제 손에 옆에 있던 삼촌께서 강제로 소주잔을 쥐어주시면서 그냥 한 잔 받으랍니다. 회사원이라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기본적인 주도도 안 가르쳐주냐고 하시면서요. 주도가 뭔지도 알고 있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술을 싫어하는 저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라 강요하지도 않고요. 아랫사람의 주도가 있다면 당연히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주도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저를 보며 어쩔 수 없다는 눈빛으로 한 잔만 받아달라는 듯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삼촌께서 쥐어주신 소주잔이 아버님이 마시다가 던져버린 그 잔이 아니라 테이블이 세팅될 때 뒤집어 놓은 쓰지 않은 잔이어서 아버님이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받았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받은 그 소주 한 잔을 천천히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버님께서 제 잔을 보시더니 잔이 너무 안 빈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교를 다닐 때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에게 그 누구도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그런 스트레스를 주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그 와중에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집게와 가위를 주시면서 술 안 마실 거면 차라리 이쪽으로 와서 고기라도 구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생겼으니 자기도 식문호로 탈출하게 생겼다고 깔깔대시면서 제가 고기 굽는 것부터 한번 보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며느리 덕분에 모처럼 밥 한 끼 편하게 먹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 아버님한테 당하고 있는 제가 보기 안쓰러워서 도와주셨다 좋게 생각했을 텐데 쓸데없는 사족을 붙이시니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건 맞지만 그래서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저에게 고기를 구우라고 한 그때 할머님까지 저에게 이런 건 시애미가 시키기 전에 네가 알아서 했어야 된답니다. 뭐 먹으러 오면 여자가 눈치껏 파릿파릿하게 움직여야 된다나요. 제가 잠시 어른들의 눈을 피해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지금 나를 도와주면 할머니 앞에서 손자체면이 말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더러 하래요. 싹싹한 손자며느리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나요. 저는 그런 칭찬은 필요 없다고 남자친구 쪽으로 집게와 가위를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님과 어머님의 매서운 눈초리를 못 본 채 외면하고 있었지요. 결국 고기는 남자친구가 구웠고요. 아버님께선 그 사이에 술 기운이 좀 오르신 듯 했어요.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더니 잠깐 여기 옆으로 좀 와서 앉아보랍니다. 시아버지한테 고기쌈이나 하나 싸서 입안에 넣어주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드리러 온 자리였는데 남자친구 가족들은 제가 무슨 며느리 자리 면접 보러 온 거라 착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리가 자리인데 제가 무조건 싫다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소주 한 잔 마시라고 하실 때부터 아버님 성질머리 고약한 건 이미 파악을 한 상태였잖아요. 거기서 뻐기고 있어봐야 목소리만 커지겠다 싶어서 쌈 하나 싸드렸죠. 그나마 다행인 건 원래 바라신 대로 입에는 넣어드리지 않고 그냥 드렸더니 그쯤 하면 됐다 싶은 모양새로 별말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서도 며느리도 한입 해야지 않겠냐고 쌈을 싸서 주시길래 제 입으로 가져다 주기 전에 잽싸게 손으로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식사의 절을 안 가르쳤냐고 합니다. 입에 안 넣어준 게 문제인가? 사주는 걸 손으로 받아먹은 게 문제인가? 왜 또 저러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른을 앞에 두고 쌈을 그냥 먹는 게 어딨냐입니다. 뭔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어른이 앞에 있으면 고개를 돌려서 먹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술 마시면서 주도 타령을 하시더니 쌈 싸먹을 때도 고개를 돌려서 먹어야 되는 쌈도가 따로 있는 거였나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식사의 절에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시니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역시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저한테 언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또 상황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있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으니 그 앞에 죄송하단 말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굽히지 않고 있으니 아버님은 저한테 계속 큰 소리 치고 계시고 차라리 속으로는 제가 며느리감으로 불합격이 되었으니 결혼 허락을 안 하겠다고 여기서 이만 가보라고 해주셨으면 싶었습니다. 제가 제 발로 그 자리를 뛰쳐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행여나 그게 예의 없는 행동이고 그로 인해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아무 말도 없으니 아버님은 어디서 못각 같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며 당신은 나긋나긋한 여자가 좋으니 남자친구에게 결혼하면 저를 교육 좀 잘 시켜서 태도 좀 고치게 하랍니다. 술도 좀 배우고 주도도 배우고 기본 예절도 배워서 어른들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배우라면서요. 게다가 어머님과 할머님까지 저더러 식당에 사람들도 많은데 시댁 어른들 체면도 생각 안 하고 싫다 소리만 계속하면 어쩌냐입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저 때문에 당신들을 비웃고 있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너 사귀면서 남자친구라고 제대로 대접이나 받고 사귀었냐며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상황이 이쯤 되니 이미 저는 이 집구석에 잔뜩 질려버렸어요. 어떻게 집안에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지. 그나마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마저 제가 처한 상황에 한마디도 나서지 않고 있으니 아무리 봐도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나는 내 가족들이 먼저고 내 가족들이 너한테 어떠한 행동을 해도 너가 다 참아야 한다고 말해줬으면 애초부터 결혼하자는 말에 알겠다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 가족들이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들키면 결혼하려 드는 사람이 없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래서 어디 눈먼 여자가 있어서 운 좋게 결혼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닐까? 남자친구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아버님과 삼촌께서는 별 이야기를 다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미처 남자친구에게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삼촌께서는 젊은 날 반복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마땅한 수입이 없으신 건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던 이야기가 결국에는 조카 자랑, 자식 자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형님이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고요. 우리 집안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물론 삼촌부터 할머님까지 전적으로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에 기대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다고 해서 아버님 댁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모인 게 아니셨고 그 집에서 5이 온 식구가 모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왕년에 잘 나갔을 때 이야기를 계속 꺼내시는 걸 보니 남자친구 말대로 할머님이 돈을 잘 버셨던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아버님이고 삼촌분이시고 두 사람이 사업으로 할머님 재산을 날려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이랍시고 떠들어대는데 남자친구 배경이 결혼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 시가족이 될 사람들의 바닥을 결혼 전에 다 알게 되어버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 더 깊은 바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쌓아올린 남자친구와의 정은 이미 이 자리에서 몇 시간 만에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고 저는 언제쯤 남자친구한테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는 게 좋겠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랑 결혼을 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 자기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건 우리가 결혼을 해도 달라질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 자기가 월급을 받아오면 애초에 그 돈은 없는 셈 치면 된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치면 그 중에 150만 원은 없는 거다. 그러니 자기 월급이 애초부터 150만 원이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자친구보다 그 모습을 우리 아들, 우리 조카, 우리 손자 참 장하다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남자친구 가족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그날 일이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 발로 스스로 지옥불 불구덩이에 뛰어들기 전에 그동안 제가 착하게 살아온 걸 봐서 유턴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 저희 부모님 싸잡아서 예의범절이 어쩌고 하는 게 듣기 싫어서 참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자리에 1분이라도 더 있었다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자존감도 없게 키우셨다 생각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가게 밖을 나왔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황급히 저를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자기 가족들이 지가 푸대접을 받으며 산다고 오해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냥 갈 거면 계산이라도 하고 가라는 겁니다. 정말 태어나서 싸움 같은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남자친구 저러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열이 확 올라서 저도 모르게 뺨을 한 대 후려 갈겨버렸어요. 니네 가족들이 처먹은 걸 왜 내가 내냐고. 어차피 니들 가족이 너가 그러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니 돈으로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가 옥신각신하면서 주변이 시끄러워지니 남자친구 가족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택시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하니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면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와중에 남자친구 삼촌분이 해결을 한답시고 나서는 거예요. 현은 완전히 꼬부라져서 저보고 오늘 욕받다면서 원래 시댁 식구들이 어렵고 힘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제 기분 풀어보겠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는 거 아니라면서 당신이 저를 집까지 차로 태워다 줄 테니 그걸로 기분을 풀라는 겁니다. 술을 저렇게 먹은 사람 옆에 타는 것도 싫었고 애초에 무슨 술을 그렇게 먹고 운전이냐 했더니 자기가 운전 경력만 몇 년인 줄 아냐고 하면서 당신은 술을 먹어야 운전을 더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나 저도 모르게 삼촌분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버렸어요. 으억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취소시키고 남자친구와 아버지와 삼촌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죽으려면 곱게 혼자 죽지. 엄한 사람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황천길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아주 내 앞에서 운전석에 타보기만 하라고 그러면 그 길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술 따라봐라, 한 잔 받아라, 고기 구워라 아주 저를 우습게 보던 인간들이 제 앞에 쩔쩔매며 서 있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는 술을 덜 마셨으니 다리 불편하신 할머님 때문에 차를 가져가야겠다며 자기는 괜찮지 않냐고 막무가내로 차에 타길래 그냥 아버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너는 부모도 없냐 어쩌고 하면서 또 예의범절을 논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음주운전은 안 하시고 만에 하나 음주운전을 하시면 저는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했어요. 가게 밖에서 소동이 나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구경하는 사람들도 남자친구 가족들한테 걸어가라 하면서 같이 저에게 동조해줬고, 남자친구 가족 때 저 혼자였던 게 주변 사람들까지 가세하고 나니 결국엔 차를 주차장에 두고 집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효자 났다고 하더니 밥값 내고 5식구 택시 2대 부르는 건 아까웠는지 다리 불편하다는 할머니 모시고 저만치 걸어가는데 아주 그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붙잡진 않을 거지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뭘 만나기까지 하냐고.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러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자존심이 좀 강해서 그렇다며 혹시 우리를 둘 다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한테는 자기가 저를 찾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군요. 진짜 끝까지 뭐 이런 찌질한 게 다 있는지. 그런 건 어떻게 말하든 네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 소식을 물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혹시나 정말 헤어지게 된 게 저 때문에 그런 거냐 물어오는 사람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다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하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좋은 말 들을 게 하나 없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저러는 거다 싶었어요. 지금 저는 다시 솔로 라이프로 돌아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제가 어디 사는지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번호 하나 바꾸고 나니 2번 다시 마주칠 일 없이 안전이별을 하게 되었네요. 똥차가 가고 나면 벤츠 온다는데 지금은 똥차고 벤츠고 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그 안에서 술 먹고 운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으면 제가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요. 그저 지금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이 시간을 즐기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이혼했어요. 이혼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냐고요? 너무 답답해서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억울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준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친구가 35살 생일은 특별하게 축하하고 싶다며 다른 때와 달리 근사한 와인바를 빌렸더라고요. 저는 원래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친구를 축하해주기 위해 잠시 들렸던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제 친구와는 대학 동기로 역시 친구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저희는 바로 옆에 앉게 되었고 아무래도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과묵하면서도 저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때만 해도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친구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엔 말짱한 정신으로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도 못 이기는 척 남편을 한 번 더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오래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성향이 잘 맞았던 덕분인지 저희는 사귀는 동안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던 무렵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고 그렇게 양쪽 집안 부모님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두 사람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둘만의 결혼 생활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즐거운 편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남편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어요. 벌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서로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고
남편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자격지심을 느낄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 저희가 다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그토록 괴팍한 분인 줄 진즉에 알았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봤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만큼 정말 받아주기 힘든 분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던 건 무서웠거든요. 언젠가 나중에 내 남편도 이렇게 변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 전에 시부모님 성격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야 왕래를 시작했으니까요. 인사드리러 간 날 한 번, 상견례 자리에서 한 번, 그리고 식장에서 한 번, 총 3번을 본 게 전부입니다. 그때마다 아버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저는 아버님이 남편처럼 과묵한 성격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그때마다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어서 삐져 계셨던 거지만요. 그나마 남편과 어머님이 아들 장가 보내야 하지 않겠냐며 사정사정해서 달래놓으셨던 거랍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기 결혼을 당한 심정이었네요. 차라리 그때 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평생 도백 가게를 하셨다는 아버님께서는 그 흔한 직원 한 명 두질 못하셨는데요. 역시 당신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 젊은 사람들이 일 좀 배워보겠다고 와도 얼마 버텨내지를 못했답니다. 그게 일을 혹독하게 가르치셔서 그런 거면 말을 안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중년의 남성분께서 일을 배우겠다고 오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머리숱이 많이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자를 즐겨 쓰셨는데 하루는 날이 엄청 더웠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잠시 모자를 벗고 일을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역겨우니까 모자를 쓰라고 그러셨답니다. 밥맛 떨어지게 모자를 왜 벗냐고요. 그 말을 듣고 그분께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전까지 아버님께 스승님이라고 부르실 만큼 깍듯하게 아버님을 따르셨다는데 그 자리에서는 서로 개하소야하면서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결국 두 분이서 주먹다짐을 하시고 경찰서까지 다녀오셨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걸 무슨 무용담이랍시고 아버님이 본인 입으로 여기저기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저도 아버님께 들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 성격 탓에 같이 일할 사람을 못 구하시니 결국 불쌍한 어머님만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며 조수처럼 쓰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아버님 말씀에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하시는 게 몸에 배셨더라고요. 그러니 두 분 사이에 다툼이라는 건 존재할 리가 없었지요.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도와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만약 친정어머니였다면 당연히 제가 진작에 나섰을 거예요. 하지만 시댁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네요. 솔직히 딸도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이건 되고 저건 안 돼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나요? 아무튼 이런 아버님과 제가 크게 갈등을 빚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시초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아버님 생신날, 당시 모 호텔 뷔페가 인기가 많았기에 그곳에 모셔가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무조건 집에서 드셔야겠다며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사람들 말이 시부모님들은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는 걸 좋아한다더니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기왕 하는 것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루 전날 미역국과 갈비를 비롯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놓고 잤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그냥 사가도 된다고 했지만 음식은 정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댁이 저희 집과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 집에 들렸다가 시댁으로 가면 여차저차 7시까지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당일날 시댁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버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5분 정도 늦었기 때문이었어요. 늦어서 죄송하다며 남편과 제가 없는 너스레까지 떨어가며 식사 준비를 했지요. 아버님께선 저에게 그까지 직장 생활한다고 여자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살면 쓰겠냐고 하시더군요. 그까지 직장 생활이라는 부분도 귀에 거슬렸고 중요한 걸 뭘 놓쳤다는 말씀이신지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도 솔직히 1절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멈추지 못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또 하시더라고요. 시부모 생일뿐만이 아니라 시부모하고 일당 관련이 된 일이라 하면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다 해도 다 팽개치고 오는 거랍니다. 며느리란 존재가 원래 그런 거라고요.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아버님께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제 마음대로 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네가 그 일 안 하면 내 아들이 너 굶기냐고 그러시는데 화가 나신 듯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뒤쪽에서 저에게 불안한 눈빛으로 그만하라며 사인을 보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을 봐서 참는다는 심정으로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마무리를 짓긴 했지만 저도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남편은 자기 아버지 성질도 알고 제 성질도 아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딱히 달리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한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녁 식사가 전부 다 준비가 되었는데도 신우가 안 보였어요. 아가씨는 어디 있냐니까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직 퇴근을 못한 것 같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욱하더라고요. 신우는 프리랜서 요가 강사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자기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저처럼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신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님의 생신인데 늦어도 되는 건가요? 신우야말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요? 아버님의 이중자 때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마디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분위기도 그렇고 아버님 생신이니까 참고 있었지요. 가족들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도 결국 신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가씨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 슬쩍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들으셨는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랍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나요. 방금 전까지 저 5분 늦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던 분이 당신 딸한테는 어찌나 관대하신지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저나 신우나 똑같이 일하다 오는 건데 저는 그렇게 혼내시고 신우는 괜찮은 거냐고 서운한 티를 내며 물었어요. 순간 식탁에는 진짜 무슨 전운이 감도는 것 같았네요. 아버님께서는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며느리는 며느리랍니다. 며느리하고 딸은 엄연히 다른 존재래요. 당신은 딸 같은 며느리는 바라지도 않고 필요도 없답니다. 행여 신우랑 맘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기어오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뭐 한다고 시부모님께 그랬나 싶더라고요. 숫기도 없고 낯도 가리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못난 며느리 소리는 안 들으려고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어디 좋다 하는 곳이 있으면 모시고 가고 몸이 안 좋다 하시면 영양제든 뭐든 챙겨드렸고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고 이번 생신 때도 음식 하나 사지 않고 밤을 새워서 정성으로 만들었는데 기어오르지 말라는 소리나 듣고 있는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면서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하겠다고요. 냉랭해진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신우가 들어왔습니다. 신우는 아버님 생신인 건 아는지 모르는지 빈손으로 와서는 배고프다며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케이크는 아가씨가 챙길 줄 알고 저희가 안 챙겼거든요. 아무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제가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아버님이 부엌 가서 저녁 차리랍니다. 당신 딸이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 거 못 들었냐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차려주시라고 그랬어요. 며느리가 신우 밥 차려주는 사람이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차린다며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밥을 차리고 나온 남편과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뜸 아버님께서 저더러 화장실 앞에 양말 안 보이냐고 언제까지 안 치울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부모 집이 지저분하면 치우는 건 며느리가 할 일이 맞지 않냐면서요. 보니까 신우가 씻으러 들어가면서 뒤집어 벗어놓은 양말이었습니다.
제가 아가씨가 벗어놓은 양말까지 치워야 하냐고 아가씨 다 씻고 나오면 아가씨더러 치우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그 양말을 집어다 저한테 던지셨어요. 치우라면 치우지. 말도 많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잠깐 아버님을 쳐다보곤 제 가방만 챙겨들고 그냥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도 곧이어 저를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집으로 오는 길에 아버님께 수차례 전화가 걸려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버님 대신 자기가 사과한다면서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냐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먼저 전화를 드리랍니다. 대신 앞으로 자기가 처갓집에 정말 잘하겠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지요. 어디 비교할 때다 해야지.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냥 당신은 앞으로 당신 집에 잘하고 나는 내 집에 잘하고 그렇게 살자 했습니다. 그러자 고작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럼 양쪽 집안 어른들 용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친정은 내가 챙길 테니 시댁은 당신이 챙기라 했습니다. 공동으로 먹고 쓰는 거 외엔 서로 일체 간섭하지 말자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께 몇 차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과는 두어 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나이든 사람이다. 평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맞춰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지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한 번씩 욱해서 저런다며 저더러 이해하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거 밥 좀 차리고 양말 좀 치우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러셨습니다. 밥을 새로 하라는 것도 아니었다. 양말을 손으로 빨라는 것도 아니었다. 밥이랑 반찬 다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주기만 하면 되고 양말은 집어다 세탁기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걸 왜 시아버지랑 기싸움을 하냐면서 저도 잘한 거 하나 없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래도 어머님은 저를 이해해 주시는가 싶어 마음이 살짝 풀어질 뻔 했는데 듣다 보니 결국은 숙이고 들어오라는 소리셨어요. 그 이후로는 어머님과도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저희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이든 아버님한테 젊은 제가 한 번 져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계속해서 저를 탓했어요. 반면에 저는 남편이 제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랬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양말을 던지신 일만이라도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양말에 맞아봤자 아프면 얼마나 아프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우가 신었던 양말을 저에게 집어던지셨다는 그 자체가 모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죽어도 저를 대신해 아버님께 그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둘의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이혼을 못했던 이유는 글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도 취업도 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었는데 결혼 생활만큼은 제 노력대로 안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 제가 완전히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몇 달 전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서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도배 가게를 폐업하신 후 이따금씩 일용 근로자로 건설 일을 하셨는데요. 그날도 그 일을 나가셨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셨답니다.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병원에 2달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전하는 남편 표정이 심란해 보였지만 남편도 꼴보기 싫은 데다가 양말 사건 이후로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있는 대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니 솔직히 병문안은커녕 신경도 쓰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병문안을 가긴 가야 하나 어째야 되나 고민하며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저더러 이야기 좀 하잡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지금 병원에서 시어머니 혼자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신우는 뭐하냐니까 프리랜서라서 자기가 쉬면 자기 고객들 다른데 다 뺏긴다고 못 쉰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럼 자기가 가서 도와드리라니까 자기는 남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면서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가서 며느리 노릇 좀 해보랍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이참에 병간호 해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마음도 풀어드리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싶더군요. 사실 남편과 양말 사태로 멀어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친정 어머니께서 장염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남편도 저희 어머니께서 입원 중인 거 알고 있었지만 저랑 기싸움한답시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병문안 다녀오느라 아침부터 죽 끓이고 그러고 있는데도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해놓고 이제 와서 저더러 이참에 며느리 노릇 개나 주라지요. 다음날 어머님께서 병원에 한번 와달라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당신이 개인적으로 볼 일도 있고 한데 도무지 시간이 안 난다면서요. 신우나 남편한테 말씀하시라고 매몰차게 거절할까도 했지만 오죽하면 나한테 이러실까 싶어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회사에 반차 내고 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잘 왔다며 이야기 좀 하자십니다. 어머님께서는 다짜고짜 남편이 생활비를 안 보내주신다며 저에게 왜 안 보내는 거냐, 네가 못 보내게 하는 거냐고 따지셨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그때 양말 사건 이후로 돈 관리는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니까 이게 다 생활비를 안 보내줘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냐며 네 시아버지가 뭐라도 좀 해본다고 나갔다가 저 꼴이 난 거라고요. 달리 해드릴 말씀이 없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이러다 당신까지 병이라도 나면 큰일 난다면서 당분간 저더러 아버님 병수발을 좀 둘랍니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라고 그래서 서운해하지 않았냐며 이참에 딸 같은 며느리 한번 해보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었어요. 어머님, 저 그 자리 하나도 탐 안 난다고 딸 같은 며느리를 누가 하고 싶겠냐니까 어머님께서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삐졌냐고 물으셨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양말 던지신 거 생각 안 나시냐고 물으니 또 그 소리냐며 양말에 맞아서 뭐 피라도 났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병수발 들기가 싫으면 간병인이라도 부르게 돈이나 달라시더군요. 요샌 돈이 효도도 대신한다나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냐고, 그리고 그놈의 효도는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한테 가서 찾으시라 했네요. 기분이 있는 대로 상해서 병원에 있어드리기로 한 것도 있고 그대로 뒤돌아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낮에 직장에 있어야 할 딸이 친정에 왔으니 친정부모님도 깜짝 놀라신 눈치였어요. 친정부모님께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신우가 벗어던진 양말로 얻어맞았다는 소리를 쪽팔려서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줄 것이 있으니 퇴근 후 잠시 들리라며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운한 마음에 아빠는 화도 안 나냐니까 녹음되면 어쩌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실없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에서 모처럼 마음 편하게 쉬고 있는데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자기랑 화해라도 하고 싶어서 꾸민 거냐며 이럴 거면 병원에 가서 병간호를 하는 게 맞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친정 아버지께서 남편을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는 냅다 남편 얼굴을 때리셨어요. 기분 좋냐? 기분 좋아? 친정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에 저도 친정어머니도 깜짝 놀랐지요. 친정아버지께선 네 애비가 뭔데 내 딸한테 양말을 던지냐면서 너는 뭐하는 자식인데 내 딸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냐며 당장이라도 남편을 두들겨 패실 기세였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그 정도면 알아들었을 거라며 아버지를 말리셨고요. 그 이후로 결국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맞아보니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면서 미안하다고 아버님께도 자기가 꼭 사과하게 만들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이 식을 대로 식어버린 상태였지요. 친정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제한풀이도 해주셨고 위자료 욕심도 안 나더군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어차피 결혼 생활도 짧았고 변호사 수임료 떼주고 어쩌고 하면 남는 것도 없을 거라며 웬만하면 남편하고 합의해서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제 의사가 확고하다는 걸 알았는지 더는 설득하려 들지 않았고 그렇게 이혼했네요. 끝나서 너무 후련합니다. 그 사이에 시아버지는 퇴원하셨고 뭐 그쪽 집에서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꼴이 어쨌네 저쨌네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별로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살 때는 그렇게 한 번만 숙여드리라던 남편이 정작 저랑 이혼하고 나니까 시부모님하고 연 끊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도 같고, 뭐 다 지나간 일이지요. 또 다시 결혼 같은 걸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다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딸 같은 며느리, 며느리는 며느리 이런 거 다 떠나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집안의 일원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